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 일지 시작합니다. 영상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서희초 사건 관련 사진 캡처에서 한 선생님이 작성한 글타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겪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그 글타래에는 우울증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교사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 교사는 나는 2017년에 자살할 뻔했던 교사입니다 라고 시작하며 학교와 학부모위원 자녀 문제로 인해 학부모 위원들과 반 학부모들의 오해와 협박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나는 2017년 자살을 결심했던 교사다. 그 해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고통이었다. 나는 단지 교육자로서 내 역할을 다하고자 했을 뿐이었지만 학부모들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오해는 내 삶을 무너뜨렸다. 당시 학부모 위원이었던 한 학부모의 자녀 문제로 나는 위기에 처했다. 학부모 위원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반 학부모들은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협박과 비난 속에서 나는 점점 무너졌다. 이 사건이 내게 남긴 상처는 단지 그 순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지금까지도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 그 시절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회가 법정기구로 자리 잡도록 추진했다. 학부모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들 이제 힘이 있다. 교사들을 감시해라. 이 말은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뜻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그 힘은 나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내 사건이 학부모회에 회부된 후 학교의 교장과 교감마저 학부모회장의 허가 없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내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사건, 쪽지 하나가 불러온 폭풍 사건이다. 모든 일은 수업 시간에 벌어진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에게 말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그 방향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해당 학생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조금 후 다른 반 친구에게 줄 쪽지를 신발 주머니에 넣고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작은 사건은 나를 향한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나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해당 학생이 어디에 갔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적인 망신, 일종의 인민재판으로 여겨졌다고 했다. 물론 나는 그 이후로 이 사안을 반성했고 반성문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이 직접 행동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학부모의 눈에는 내가 학생에게 억지로 사실을 조작하게 했다는 이유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의심받게 되었다. 두 번째 사건, 시발피구와 거짓말의 덫 사건이다. 그 후로도 문제는 이어졌다. 같은 학생이 친구들에게 시발피구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학생들이 나에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시발피구는 공을 던지면서 시발이라는 욕설을 외치는 피구였다. 나는 당연히 이 게임을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학생으로부터 시발이라는 욕을 들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나의 말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내가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다른 학부모들도 연대해 우리 아이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일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순식간에
하지도 않은 일을 아이에게 덮어씌우는 교사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연대는 나를 고립시켰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세 번째 사건. 짧은 타임아웃도 인권 침해 사건이다. 체육 시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계속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해당 학생을 몇 분간 타임아웃 시켰는데 이것조차도 인권 침해라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체육 시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이므로 잠시라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숙제를 하도록 시간을 주고 숙제를 다 한 학생만 영화를 보게 한 것 또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도 영화를 볼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더 나아가 교실에서 학생의 물건이 사라져 다른 학생들의 동의하에 물건을 찾아보도록 했던 사건조차도 인권 침해가 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물건을 찾는 행위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내 의도는 그저 학생들의 물건을 찾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였다. 네 번째 사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다. 수업 중에 해당 학생이 수학 익힘책 답을 베끼고 있는 것을 지적했으나 그 학생은 나를 미워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또 다른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 잘못으로 귀결되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그들은 나의 모든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했다. 학생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으로 뒤바뀌었고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은 날조로 여겨졌다. 어느 날 다른 학생이 이상한 진술을 학부모에게 했고 그 학부모는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며칠 후 나에게 와서 사과했다. 선생님, 사실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학생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그 사과는 이미 퍼져버린 거짓말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학부모 앞에서의 공개 사과. 나를 버린 선택을 했다. 결국 나는 모든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공개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위원이 요구한 대로 나는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반복될수록 무력해졌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다. 학부모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어머, 선생님, 끔찍하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마녀사냥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의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그 이후로 나는 해당 학생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 수업 시간에 피구를 하고 싶다면 나는 허락했다. 숙제를 없애고 수업 중에 그림을 그려도 모른 척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학부모들은 나에게 선생님이 달라지셨네요 라며 기뻐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교사로 비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 뒤에는 나의 무너진 자존감과 희생이 있었다. 끝없는 두려움과 압박,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다. 학생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학부모에게 전달되면 나는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선생님이 뭐 애에게 밥을 사준다 한들 우리 애가 못 먹은 점심이 보상이 되나요?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억지로 먹게 했다면 더 큰일이었다. 학생이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먹이려는 교사가 되면 또다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릴 테니까. 학생이 보건실에 가겠다고 할 때도 나는 두려웠다. 허락을 받지 않고 보내면 명령을 어긴 것이 되었고 전화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픈 학생을 돌보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내게는 압박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만 같았다. 특수아동과의 교실. 난 샌드백이 된 교사였다. 교사로서 맞고 물리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특수아동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느라 차마 교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특수아동의 경우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저 자살할 거예요 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나는 그 학생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수아동은 그런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고 때리기도 합니다. 내가 맞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샌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착한 학생들이 나를 보호하려고 나서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교사인 내가 지켜줘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상황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이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고 교육청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제기하는 순간 나는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지적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교사들은 단지 운이 좋아 아직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가슴 아픈 분기탱천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3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